정부가 신도시 등의 개발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LH 땅 투기 사태 발생 이후 석 달 만에 LH 혁신안을 발표한 건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LH 혁신안을 마련했는데요. 재산 등록 대상을 LH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취업 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 52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와 주택개발 부분의 LH 독점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해 국토부가 공공택지 계획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기능 조정으로 LH 인력을 20%, 2,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1,000명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서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한 겁니다. 네, LH 조직 개편안은 결론 나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LH 사업은 토지, 즉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복지 핵심 기능 3개와 기타 사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존치되는 LH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따로 떼어내서 주택, 주거복지와 분리하는 1안과 토지와 주택을 함께 두고 주거복지를 분리하는 2안, 마지막으로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토지와 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3안입니다. 원래 정부가 제시한 안은 3안, 즉 지주회사 안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LH 해체에 가까운 쇄신안을 고언해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당정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뒤에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선 심사보호국장과 양동훈 조사총괄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형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단은 4월 1일 조사계획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2달여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국회의원 174명 포함 조사 대상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용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과 등기부 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융거래 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3기 신도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공직자 투기 신고로 접수된 사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즉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본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하였으며 금일 개최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도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혹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그리고 농지를 작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그리고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습니다. 이 16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도 개선 제안 사항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9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도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등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 규칙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가족 그리고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예. 법령 위반 사례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확인됐다라는 발표 내용 지금 들으셨고요. 정부합동수사본부 그리고 민주당의 모두 16건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예. 자세히 볼까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그러니까 차명 거래가 6건이었고요. 대규모 개발 계획, 업무상 비밀 유용한 게 3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또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했고 예. 조사 결과를 민주당과 합동수사본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인데요. 민주당 출신인 만큼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앞서 송영길 대표가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3월 말부터 조사를 했고 국회의원 174명, 또 직계 좀비속 모두 합쳐서 816명에 대해서 일체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고요. 이 가운데 국회의원 12명이 법령 위반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와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송부했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첫 국선 변호인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 중사가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군 검찰 등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유족 측이 이 중사 첫 국선 변호인을 군 검찰에 고소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가 조금 전 국방부 검찰단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첫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A씨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선 변호인 A씨로부터 이 중사가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공군은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 법무실 소속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A씨가 휴가 등의 이유로 변호인 역할이 제한된다고 얘기하자 지난달 중순쯤 두 번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일주일 뒤 이 중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 두 변호사가 이 중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두 달여간 20여 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족 측 김 변호사는 숨진 이모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군 검찰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군 검찰은 제외했었는데요. 이후 지난 주말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군 검찰은 군사경찰로부터 이중사 성추행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자료 검토를 거쳐 조만간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이중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준이 등 2명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2일부터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늘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유족 측이 숨진 이중사의 국선 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네. 처음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사망 전까지 면담도 못했고요. 군 검찰은 가해자 면담도 안 하고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할 때까지 네. 국선 변호인과 단 한 차례도 지금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네. 느꼈을 그런 좌절감, 절망감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족 측이 국선 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이런 사건에서 사건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믿어줄까, 혹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될까, 그리고 예. 여타 이제 이런 이제 고소와 이 처리 과정에서 이제 합의 등을 종용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갖는 무력감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이제 받아 안게 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사기관일 것 같지만 이제 피해자 변호사가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 안고 뭔가 이 부분을 이제 수사기관에 피력하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이제 상황들은 종종 왕왕 발생합니다. 이 예. 사건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역할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사건 이제 그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그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게 민간에서의 상황이라고 하면 법무부나 여가부에서 지정한 이제 국선 변호사, 피해자 지원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게 좀 처벌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어떤 변호 활동에 있어서 이제 조력하는 활동은 상당 부분 이제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혹은 사건마다 이제 여러 가지 편차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든가 뭐 권한남용 같은 것들을 다뤄보려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고 입증되어야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예. 예. 뭐 어쨌든 군 검찰에서 선임을 해준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군 네. 법무관이니까요. 사실 의무가 네.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원래 국선 변호사들에게 그 의무가 있기는 한데 예. 이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견서를 몇 번 써라. 뭐 이제 피해자를 몇 번 이상 만나야 한다. 피해자를 이제 조사 전에 뭐 몇 회 이상 만나라. 뭐 혹은 피해자가 뭐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면 대답을 뭐 해줘야 된다. 혹은 배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량이라는 어떤 범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방부 내에서도 그렇겠지만 많은 변호사들 역시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네. 있는 그런 네.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도 지금 좀 문제입니다. 네. 공군 검찰이 이 가해자인 장중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바로 네.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영장 발부를 받아놓고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괴이적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뭐 이제 직접 내겠다라고 하면 그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피의자가 내겠습니다 하고 먼저 갖고 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임의 제출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피의자가 이 증거물을 없애거나 뭔가 수정을 가하거나 하는 어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수사에 필요하고 증거 인멸이나 뭔가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이걸 신청해서 발부를 받은 건데, 발부를 받고도 예. 만약에 이제 즉시 그걸 실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면 사실은 이거를 알려주고 임의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권유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이죠. 오늘 예. 오후 4시 10분이네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20 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망한 공군 중사가 일했던 제20 전투비행단입니다. 이 제2 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군사경찰단과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등에 대해서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지금 20 전투비행단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이제 2차 가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증거 확보인데 오늘 오후 4시 10분에서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이 사건의 본질이 생각해 보면 적재적시에 뭔가 조치가 되었다면 애초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일이 없었겠죠. 예.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이제 꽤 또
시간이 지났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는 2차 가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조직원들 안에서는 자신들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 같은 게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뭐 이제 쑥덕거리면서 명예훼손을 하게도 되고요. 피해자에 예. 대해서 혹은 이제 뭐 합의를 종용하게 네가 좀 이렇게 얘기해봐라는 이런 식의 이제 약간 강요와 같은 류의 상황들, 압박을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메신저라든가 예. 아니면 뭐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걸 확인을 하려면 이게 막 문제가 불거지고 점점 이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이럴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초기에 그 조기에 되게 즉각적으로 조치되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계속 한 발짝 한 박자씩이 늦는가라는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벌써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네. 지났는데 이제서야 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부실 수사 책임을 가려야 할 텐데요. 어떤 조사가 진행돼야 하고 또 지휘관 어느 선까지 좀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 사건 처음 보도를 보면서 제일 절감했던 게 피해자에게 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회유하고 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외의 주변인들,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압박적인 행위들을 하였었고 이분이 이제 옮겨간 곳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심지어 예.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친구, 그 당시엔 남자친구고 약혼자고 했을 텐데 거기에도 이제 압박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피해자가 실은 힘들다라는 피력이 어느 정도는 군 내부에서 자기 상사에게든 주변 동료에게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째서 어느 부분부터가 차단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회유와 종용, 압박 같은 것들이 이게 뭔가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피해자는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군 검찰에서 이 사건을 받아서 지금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를 하지도 않고 기소를 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합의하도록 그냥 주었던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이게 법 위반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군 수사 당국이 했던 이 행위들이 이 군 검찰이 어떤 선택한 이 조치들은 사회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좀 더 명확한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이죠. 2019년에 공군 여군대위가 상급자인 대령에게 택시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감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고요. 그런데 지난 5일 국방부가 다시 재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자, 재감찰은 흔한 사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감찰 흔한 사례가 아니고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어떤 이제 이 피해에 노출되는 것도 실은 자신의 지위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상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거나 상사가 부른 자리에 나가서 피해를 입게 되고 예. 그 후에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 갑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그걸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2차 가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사건도 보면은 지금 그 자기의 상사가 민간인을 만나는데 이 피해자를 불러내잖아요. 아, 이 자체만 예, 예. 보더라도 실은 이 뭐 강제추행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다 떠나서 그 자리에 피해자를 부른 것이 온당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면 그 당시에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뭔가 지금 그 부른 사람에 대한 징계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 피해자가 지금 그 사람 밑에서 근무를 하고 업무 지시 관리 감독을 받고 예.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게다가 지금 군 형법에서 이 성폭력 사건들을 군사법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군 형법 안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군사 수사기관이나 군 법원에서 다루게 될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이런 거는 좀 가지고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입법 공백이나 혹은 맹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어떤 사안들에서 단지 원 사건, 그러니까 자 강제추행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그 증거불충분으로 설사 밝혀지지 못하고 무혐의로 끝났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상사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졌어야지 맞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감찰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이 상급자인 대령 지인에게 성추행을 네. 지금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이 대령이 이 여군 대위에게 최하점의 평가, 인사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군 내에서 이런 성추행 관련 건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이익이 뻔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애시당초 그 상사는 그 지금 이 대령이라는 분은 이 지금 피해자를 부르면 안 되는 자리에 불렀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피해자는 강제추행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 지금 군수사당국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고 이제 이거를 그 불기소하면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원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 자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자신의 어떤 여군 그 부하 직원을 불러낸 이 행위가 온당하냐의 부분에서 이 사람은 당초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에게 징계가 주어질 수도 있는 일을 했던 그 여군 부하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게 맞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 대령만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 문제 이 위에서 이 조직 내부에선 당연히 이 일이 있었던 걸 알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게시되지 않고 피해자를 이 대령으로부터 분리 조치하지 않은 뻔한 2차 가해가 예상되는 이 상황을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던 이 부작위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상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부적절한 자리에 부른 상사에 대한 징계, 가해자와의 분리, 네. 그리고 2차 가해까지 너무너무 맹점이 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인권위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이 성범죄 피해 고충이 공정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군의 응답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처벌 사후 조치들이 여군들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군사법원에서 혹은 군, 검찰 뭐 이런 데서 진행되는 어떤 피해자 지원 사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해보면요. 예. 실제로 이제 성고충 처리 뭐 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사건이 그 군 수사 당국으로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작 군 내부에서는 그럼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에 대해서 이 형사법적인 그 처벌과 별개로 져야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책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혹은 자기의 이제 피해에 고소되는 내용들이 뭔가 규명될 때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규명이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가해자와 친하고 가해자를 훨씬 더 이해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 피해자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처한 일에 대한 어떤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들을 피해자들은 잘 모르고 혹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만 나빠지고 가해자는 여전히 뭐 혹은 부서를 옮겨갔을 뿐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같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들이 예.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국방부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의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을 내부 규율로 가지고 있는지 그런 조치를 취해 왔는지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성 관련 비위 문제들을 내부에서 그 내부의 수사당국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좀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철저한 이 진상조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이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6년 만에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안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뒤집는 하급심의 판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6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인데요.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해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 아니라
아예 피해자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까지 할 경우 국제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원칙도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참담한 심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오늘 선고 결과가 과거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한일 간 예민한 사안이라 다르게 판결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애초 오는 10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선고 날짜를 갑자기 오늘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선고 날짜가 예고 없이 앞당겨지는 건 이례적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갑자기 선고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오늘 선고에 참석하지도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고 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3배를 돌려주겠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7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만 명에 피해 금액은 3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피해자도 많고요. 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 임직원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전원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수백만 원을 투자해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면 6개월 뒤 원금의 3배를 돌려준다고 설득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또 새 회원을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준다며 회원 수를 늘렸습니다. 이른바 다단계 방식입니다. 하지만 돈만 받아 챙기고 회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당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초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지난달 4일 해당 거래소 본사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업체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자금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존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몰수보존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만 9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3조 8,5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내용과 증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구체화한 뒤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으로 빼앗긴 4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를 통해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대상은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1,360개며 현재 시세로 45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28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전 관련 주로 주목받는 두산중공업은 27% 이상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3,252.12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까지 최고치는 지난 5월 10일 기록한 3,249.30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04포인트, 0.37%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1월 7일 3,031.68로 마감하며 첫 3,000선을 돌파했고 장중 최고치는 1월 11일 기록한 3,266.23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660억 원 이상을, 기관이 1,1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1,8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전 관련 주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27% 이상 올라 32,000원에
대한전선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9% 이상 올라 4,185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해운 운임 폭등으로 주목받아온 HMM은 6% 이상 하락에 42,35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은 1.72포인트 0.17% 하락에 985.86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112.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만 60살부터 64살 사이의 예약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0살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불광동 위탁의료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대가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병원에서는 정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인원은 50명으로 지금까지 30여 명이 접종을 마쳤는데요. 모두 60살에서 64살 지역 주민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접종을 마친 어르신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신 접종 어떻게 예약하셨는지요? 예, 와이프하고 같이 전화로 예약했습니다. 네. 오늘 백신 접종 받으신 뒤에 기분이 어떠신지요? 처음에는 좀 불안했었는데 맞고 나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요. 아주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저희 이제 백신 접종 받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좀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실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까지는 불안했지만은 주사 맞은 이후부터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고 또 기분 좋게 이렇게 사회생활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만 60살부터 64살 사이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접종이 시작된 390만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310만여 명, 전체 78.8%가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 연령대인데 예약하지 못하신 분은 자녀 백신을 예약해 접종해야 하는데 위탁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도 자녀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살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이 발표되면서 접종 계획 역시 변경됐습니다.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계열 백신으로 변경해 7월에서 8월 여름방학 중에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30살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 또 사전 예약도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91개 군 의료기관에서 30살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41만여 명 가운데 접종 희망자는 35만여 명으로 전체 86.5%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국방부는 전단팀을 꾸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늘 30살 미만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전체 군 장병 55만 명 가운데 87% 정도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군 장병 가운데 30살 이상 접종 희망자는 이미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예약도 순조롭습니다. 오늘부터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경찰, 소방을 비롯한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만성 신장 질환자 등 19만 명이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은 15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예약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상반기에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동 위탁의료기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모더나의 최고 사업 책임자가 코로나19 mRNA 백신 원액의 한국 생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코린 르고프 모더나 책임자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 제조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다만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국내 특정 기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mRNA의 의약품의 경우 적합한 설비를 갖추는 게 중요한 만큼 한국의 mRNA 백신 원료 생산을 위해 공장을 설립하는 등 직접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고등학생들이 전면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학생 교직원 감염률 덕분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아침 등교 시간, 아이들이 여러 통로로 나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열을 재고 손 소독까지 꼼꼼히 한 뒤 교실로 향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빈 교실 하나 없이 40여 학급이 꽉 찼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등교가 시작된 겁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휴교와 원격 수업, 부분 등교를 반복한 지 15달 만입니다. 네, 학교에서는 끝나고 바로 놀 수도 있고 학원도 재밌게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등교에 들어간 학교는 활기가 넘칩니다. 햇볕을 쬐며 공을 던지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신이 납니다. 전면 등교하면은 이렇게 맞대해서 수업을 하니까 바로바로 피드백도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좀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지역 전면 등교가 이뤄진 배경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있습니다. 또 전남 학생과 교직원 감염률도 전국 최저 수준에다가 교내 감염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농어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학력 격차가 커진 점은 전면 등교를 더는 미룰 수 없게 했습니다. 농촌 경우 그 격차가 도시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 등교를 통해서 학교가 교육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전남교육청은 만일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은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청와대도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기류 변화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닷새 전 청와대에서 4대 그룹 대표단과 만난 문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은 끝이 났지만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 부회장을 특별 사면할 경우 남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가석방의 경우 특별 사면과 비교했을 때 풀려나는 것은 같지만 법적인 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 되면 형 집행이 면제되고 즉시 면제되지만 가석방은 석방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형 집행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데요. 지금껏 기업인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사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백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015년 광복절에는 기업인 중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습니다.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2008년 정명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있고요. 2009년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별 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도 됐지만 기업인이 가석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형과 동생이 나란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형인 최태원 회장이 특별 사면되고 1년 뒤 최재원 부회장은 특사가 아닌 가석방됐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운데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미력에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 사면은 최종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차이점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석방되지 못한 기업인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관계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박영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이 났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불허하면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 유력 인사들이 조기 출소하는 사례가 관행이 되는 것에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범계 장관은 오늘 당 대표의 말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말로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일단 이 부회장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의 요건은 채웠습니다. 하지만 사면과 가석방 모두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뇌물을 받은 사람 박근혜 최서원 씨도 풀어줘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면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미묘한 기류 변화 속에 8.15 특사 혹은 조만간 가석방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전후로 안보 분야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도 윤 전 총장 이슈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부터 국민의힘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돼서 이준석 후보 돌풍이 실제 결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충일 행보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6월 6일 전날이었죠. 6월 5일 이제 현충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상 출마 선언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충일 앞두고 자연인, 민간인이 국립현충원 방문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하지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썼다는 이 방병록의 이 글, 네. 나라를 만들겠다,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보훈 행보들을 했습니다. 많은 예.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을 굳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충일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이죠. 이철우 교수라고요. 연세대 교수인데 중마고라고 매우 친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진짜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지난 3일하고 5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입당한다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게 예.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떤 결정도 아직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은 국민이 소환돼서 나왔는데 나를 소환한 국민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직 국민의힘 입당은 결정하지 않은 뉘앙스로 예.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지금 이제 한 몇 가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입당 가능성이 보도된 이후에 지난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빠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추세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고착화되는 건지 또 반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대표가 누가 되는지 그것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어떤 후보가 되면
그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이런 면들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유보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윤 전 총장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확실히 결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이유로 이렇게 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본인의 정확한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다리는 정치인들도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입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이런 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본인의 입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또 검증이 필요하면은 본격적으로 검증의 무대에 올라서야죠. 예. 그것을 버텨야지 대권 주자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누가 당 대표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그 당 대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 치열한 충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거든요. 영상 구성을 보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땡기고 싶어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듯한 취지로 보이고 또 이준석 후보의 이러한 발언도 충분히 오해받기 쉽게 만들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충청 배경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 대표는 대구 출신인 제가 돼서 대구 경북표를 뭉쳐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네, 영상 구성에서 나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섭섭함이 다분히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연락이 오면은 만나겠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사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좀 기대감 접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윤 전 총장이 대권 가도에 오른다면은 본인이 어떻게든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차례 전화 통화한 거 외에는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섭섭함이 묻어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왕 정치를 하려면은 기존의 정치 문법 말고 자신의 정치 문법으로 한번 써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총장으로서는 정치에 등장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은가. 그래야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국민 앞에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문법으로 한번 채워보자.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하고도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중진 의원들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영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어요. 그동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과정을 보면은 예. 제일 먼저 등장했던 부분들이 경륜 대 폐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논쟁은 혁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륜 그 주장론은 좀 퇴색했고 좀 네. 밀렸죠. 예.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되면은 과연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유승민 게 아니냐, 예. 유승민 띄우는 것 예. 아니냐라는 예. 그런 주장이었는데 그런 주장도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조금 밀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윤석열과의 관계입니다. 김종인, 이준석 둘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는 것이 지금 누가 당대표감으로 적임자냐, 누가 감이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주자인 윤석열을 누가 잘 영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대표와 윤석열이 힘을 합치면은 외연 확장 가능해서 그 대권을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주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타당한 질문인가, 타당한 주장인가라는 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많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는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자, 나흘 후면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물론 이제 TV 토론도 더 있고요.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 예. 이준석 후보가 2위인 나경원 후보를 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것을 예. 그 여론조사는 30% 반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70% 반영이 되는 당심이 어느 정도 이 민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느냐 예. 이것이 유일한 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남아 있는 변수가 뭐 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중진 후보들의 단일화가 막판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변수는 이제는 주요한 변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유일한 남아 있는 그 과제는 과연 민심과 당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즉 민심이 당심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아니면 중진 후보들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막판 역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분위기라 하면은 당원 투표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실현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영 대표는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당원들의 당심은 그게 아니다. 당심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좀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당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두 중진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예. 부분들은 대권 승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전략을 두 후보 모두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영남과 충청이 결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보수 정당이 쓰는 구태의하는 전략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예. 나경원 후보는 그나마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냥 그 비판만 하고 이런 주장들이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20, 30대 그 친화적인 당 대표가 돼야지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두 중진 후보들의 가장 아쉬운 약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권도전 선언한 최문순 지사, 강원도지사가 대선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 어느 정도 파장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민주당 대통령 선거 그 후보 선출은 D-180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는 선출하도록 당헌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원대로 한다라면은 9월 10일까지 채우기 위해서는 예비 경선이 7월 초 정도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 후보로 선출은 어떻게 보면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다라면은 결선 투표를 9월 10일에 둔다고 하면은 9월 초에는 또 본경선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타임테이블인데 지금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측은 아직 준비할 시간을 속내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더 갖자라는 거고요. 반면에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측은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지금 유리할 때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경선 연기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건 아닙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보다도 경선을 원칙대로 하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에게 그 가장 큰 장점은 원구는 뭐냐면 가장 유력한 카드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 카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한 7월 정도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야권의 유력 주자로 부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여권에서 대항마가 누구냐? 윤석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하고 유력한 카드가 누구냐? 자신이다.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9월 초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는 상업 대리적인 공생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통해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조기 달성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가 잠시 뒤에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정부는 6월까지 1,300만 명 이상, 9월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자,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국민의 15%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루 평균 500에서 6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름 휴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7월 말, 8월 초 성수기를 피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기간은 단기 휴가 방식으로 2번 이상 나누어서 짧고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를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방역과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휴가 시기와 휴가 장소를 분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기업에서의 여름 휴가 시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휴가 분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휴가 기간을 2주 확대하여 6월 3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분산하여 사용토록 권고합니다. 또한 특정 기간의 휴가 사용 비율이 13%를 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휴가 기간을 분산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클린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의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한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광지에 혼잡도가 높을 경우 주변에 대한 관광지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에 적합한 야외 중심의
안심 여행지도 계절별로 25곳 총 100곳을 추천하여 안내합니다. 이러한 여행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제공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체부는 걷기, 여행길, 숲, 치유 등 가족과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산형 관광자원, 웰리스 관광지도 집중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둘째, 주요 관광지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13개 해수욕장에서 시행한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이용객 밀집 해수욕장의 백사장 구획 준수, 파라솔 간격 유지 등으로 밀집도도 완화합니다.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은 탈의실 등의 사용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의 예약 인원은 4인까지 제한하고 집계 가족 경우 8인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휴가 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검사를 받으시도록 선별진료소와 임실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과 위치 등의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지와 휴가지에도 임시 또는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주변의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는 자가검사 키트를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넷째,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도 시행합니다. 중앙부처가 직접 소관시설의 방역을 책임지도록 합동점검단과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지속 운영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응 인력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등의 여름철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냉방기와 휴식 공간을 점검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휴식 시간 등 근무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무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야외 무더위 쉼터 8,000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산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백신은 이르면 7월부터 임상 3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속한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6월부터 조기에 가동하겠습니다. 임상 3상에 R&D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내 개발 기업은 대부분 이미 개발된 백신과 효능을 분석하는 방식인 비교 임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표준물질 확보 등 비교 임상을 준비는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상 1상, 2상을 위해 가짜약을 투약하는 유약군에도 임상 시험이 종료된 이후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행하여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 등 관련자들의 해외 출장이 빈번하므로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산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국산 백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과 여름휴가철 방역 대책 들으셨고요. 또 우리나라 백신 개발 추진 현황도 들으셨네요. 예, 정리를 해드리면 여름휴가 시기를 좀 분산해서 다녀오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휴가 기간을 일주일로 정하지 말고 2주로 이렇게 확대해서 분산해서 다녀오기를 이렇게 권고를 했죠. 예,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도 13개에서 50개로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워터파크 같은 놀이시설의 탈의실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 지난해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 제한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7월부터 임상 3상 목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개발 완료 때까지 지원을 할 예정인데 국내 지원자, 임상 참여 지원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 중앙임상시험위원회를 조기 가동해서 가능한 빨리 국내에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발표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예, 관련 내용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예, 제일 관심 눈에 띄는 게 이제 국내 백신 개발 관련 현황 브리핑이었는데요. 이제 임상 3상이 곧 시작될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백신들이 이제 그 임상 1, 2상이 이제 진행됐던 상황이고요. 예. 이제 원래 이제 임상 3상이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의 그런 환자들과 그 이제 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서 접종한 접종을 한 사람들과 위약을 한 사람들이 얼만큼 이제 차이가 나느냐를 가지고 이제 원래 그 임상시험 효과를 이제 판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같이 뭐 이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3상시험 몇만 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몇만 명의 확진자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임상은 뭐냐면 비교 임상이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서 이제 시판되고 있는 이미 그 임상 결과가 나와 있는 백신과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이제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이분이 월등하다, 괜찮다, 뭐 그 부족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그런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임상 대상이 많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 임상 상상 결과가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임상에 대한 그 비교 임상으로 7월부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신을 최대한 빨리 이제 공급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몇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비교 임상을 진행하려다 보면 임상 시험 참여자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그만큼 좀 많은 참여를 독려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이제 뭐 임상 시험을 참여하는 이제 방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뭐 임상 시험 센터라고 해서 따로 이제 그 본인이 원할 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그런 임상 시험에 지원하셔갖고 또 임상 시험을 이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도 한 방법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해외에서는 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한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사실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잖아요. 근데 임상 3상을 이렇게 하면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임상 3상 시험이요? 그 코로나 이전에 다른 백신들은 뭐 10년 가까이 걸렸죠. 뭐 워낙에 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뭐 워낙에 대규모 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그 임상시험 대상인 수만 명을 금방 모아서 어찌 보면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백신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신 개발이 또 충분히 되면서 또 많은 그런 정보를 갖고 생겼기 때문에 이에 후발주자로 이제 그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들을 비교로 해서 이제 임상으로 더 빨리 이제 백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개발이 좀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랑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백신이 필요한 시점이 올 거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사실 우리나라의 백신이 뭐 수급만 충분하다 그러면 뭐 하루에 100만 명 이상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뭐 수급이 좀 충분치 않아서 이제 약간 이제 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의 백신 생산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뭐 그 어떤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오고 변이의 상황이 와도 바로바로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런 유행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백신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도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백신을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기술을 지금 이전할 생각은 없는 것 같잖아요.
뭐 기본적인 예. 뭐 기술들은 저희 나라가 그 국내 다 갖고 있지만 지금 네.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에서 많은 이제 유용성 있는 mRNA 백신에 관한 기술이 좀 충분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이제 모더나사의 이제 그런 백신들을 이제 그런 완제품 형태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은 이제 가능하게 됐던 것 같고요. 예. 이미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단순한 완제품 생산이 아니라 원료 백신 예. 생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같이 그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CEO의 그런 언질도 있었던 예.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뭐 특허가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나 그 옆에서 이렇게 그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mRNA 백신 생산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뭐 아침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여름 휴가를 조금 더 편하게 지내고 추석 때는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가족끼리라도 편하게 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런 상황이 좀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은요. 네. 지금 그 백신 접종이 6월 말까지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신 접종의 목표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피해 최소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 사회 조용한 감염과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20에서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금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접종이 예상대로 진행이 됐을 때 8월 달 정도가 좀 지나가면 8월 말 9월이 되면 유행이 확실히 통제가 될 거다라는 여러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문제는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휴가가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아직 20에서 50대가 충분한 백신 접종을 하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동안은 어떻게든 이런 밀집되는 것들을 막고 휴가를 최대한 한적한 상태에서 각각이 보내주셔야지만 그 휴가로 인한 그 아직 백신 접종이 20에서 50대 충분하게 접종되기 전에 그런 그 유행을 막고 9월을 맞이해서 그때 추석이 이제 왔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가족 간에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상황이 오겠다라는 것들을 그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 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 정부에서 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이 점차 좀 그동안 숙란이 있었는데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역량으로 봤을 때 뭐 하루에 30-40만 이상, 뭐 100만 명까지도 지금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 집단 면역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수급만 충분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예. 얼마 전에 그 수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도 네. 하루에 70만 명을 넘겨서 접종을 한 그런 예. 날이 있었고 지금도 수십만 명이 매일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3분기부터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것들이 좀 충분하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공급이 되기 예.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만 임해 주신다고 한다라 그러면 뭐 전 국민 70% 이상 접종이 생각보다 빨리 달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제 휴가철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예. 거기서 조심을 좀 해달라라는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어찌 보면 당부가 지금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 A씨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시민 비상벨을 눌러 LP가스통 10개 등 폭발물이 많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사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공익신고자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해서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보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2014년부터 24년간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보완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말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사의 묵인과 방조를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오늘 경기도 성남의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업무와 모욕적인 어행에 본인이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이버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사안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사고를 낸 원청업체 등의 불법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동방과 이 씨가 속했던 인력업체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한 유명 가구 업체가 하자가 있어서 반품된 제품을 새 것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멀쩡한 제품을 재포장만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파에 누런 때가 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소파 판매 국내 10위 안에 드는 유명 브랜드 제품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오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을 막 뜯은 새 상품입니다. 새 가구인데도 곰팡이가 슬거나 생채기가 난 경우가 있다 보니 반품된 가구를 새 것으로 속여 파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얼룩이 아니라 그냥 뭐 서리 같은 거 낀 거라고 해서 닦으면 지워진다고 환불 안 된다고 그러고 많이 다퉜었죠. 그런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배송한 건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식탁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 상판은 새 거예요. 근데 다리 부분 박스는 재생 박스더라고요. 재포장 박스. 반품된 소파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세제로 닦은 뒤 재포장하고 반품 들어와서 거의 8개월 이상 방치돼 있던 거 그거를 통풍하고 이런 걸로 싹 그냥 막 문질러서 닦아요. 닦아서 말린 다음에 그걸 새 상품으로 나갔어요. 가죽이 찢어지면 접착제로 이어붙인 뒤 새 것처럼 포장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좀 찢어진 데도 조금 뭐 100%는 이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미세하게 찢어져 있고 그래요. 고객한테 걸렸어.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나가다가 상처낸 걸로 막 밀어붙여요. 고깃 쪽 가면은 딱 아는 거죠. 아 이거 반품 상품이구나. 포장을 뜯을 때마다 겁이 나가지고. 이 업체가 파는 소파 등 가구 값은 비싸게는 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멀쩡한 물건만 재포장해 팔았을 뿐 하자 제품을 새 걸로 속여 판 적은 없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손 제품을 살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저희가 절대로 다시 살려서 판매하진 않고요. 살짝 깠을 때 색상이나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재포장하는 거를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해당 업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유럽 빅클럽에 있던 러브콜에 대해서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와일드카드 욕심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벤투호의 화끈한 골폭풍, 그 눈부신 대승의 숨은 조연은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센터백 김민재입니다. 훈련 내내 민재 좋다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띄웠는데 주문이 통했습니다. 기분도 자신감도 최고, 안방 3연전 무실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토트넘 이적설 마음고생에 살까지 빠졌다는 김민재는 유벤투스 러브콜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팀에서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팀을 가기에는. 유럽 가고 싶은 거는 아직 변함이 없고. B클럽도 좋지만 주전으로 뛸 팀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차근차근 기량을 뽐내고 싶은 건데 당장 도쿄올림픽 욕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미 병역 혜택은 받았지만 나라에서 부르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이 큰 무대이기도 하고 제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후보에 든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도쿄행 18명을 놓고 바늘구멍 경쟁을 벌여야 하는 김학범호 동생들은 오묘한 심정으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형이 또 올림픽 와일드카드로 온다면 또 저희에게 좋은 전력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도 민재 형보다는 잘생기지 않았나. 같이 이제 뭐 훈련을 통해서나 뭐 경기를 통해서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 자리만 침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도 탐내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와 동생들의 유쾌한 알박기로 도쿄 티켓 쟁탈전이 흥미진진 그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이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로라 하는 투수들이 줄줄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샌디에이고 에이스 다르비슈가 뉴욕 매츠 타자 맥키니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바깥쪽으로 강하게 휘어져 나가는 시속 148km 스플리터로 헛스윙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투구 직전 화면을 보니 심판에게 세공을 받은 뒤 글러브 안쪽에 손가락을 문지릅니다. 뭔가를 묻힌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행동입니다. 때마침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투수들의 이물질 사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연봉 총액 3억 달러가 넘는 뉴욕 양키스 에이스 게릿 콜이 난타를 당했습니다. 5이닝 동안 5점을 내줬는데 공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무뎌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휴스턴 시절 구속과 회전수가 급격하게 늘어 부정투구를 의심받아온 투수입니다. 야구 경기에선 공인된 로진백 말고는 투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물질을 공에 묻히는 이른바 스핏볼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서 공정한 경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투구 의혹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 사이영상 투수 바우어는 3년 전 투수 70%가 파인타르를 사용하며 공의 회전을 400rpm까지 늘릴 수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도 눈 감아온 메이저리그가 강경하게 나선 건 극심한 투타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에만 노히트 노런이 벌써 6차례, 갈수록 낮아지는 타자들 지표가 흥행의 악재가 될까를 우려하는 겁니다. 투고 타죠. 아니면 투저 타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서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규정에 손을 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물질이 또 그중에 하나의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부정투구 단속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짐작하긴 어렵지만 빅리그 대표 선수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한화는 8점 차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승리의 중심에는 누상의 주자만 있으면 거포로 변하는 노시환이 있었는데요. 서bun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때 9대1에서 5점 차까지 쫓아갔던 7회 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 노시환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오늘 경기 듯한 한 점 차 승부 노시환이 만들어냅니다. 데뷔 천만 루포. 올 시즌 유난히 석점포가 많아 스리런의 사나이로 불렸던 노시환이 생애 첫 그랜드슬램으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하는 순간입니다. 2할 6푼대 타율에 홈런 11개로 준수하지만 특히 타율에 비해 타점이 선두와 단 1개 차 3위인 점이 특이합니다. 안타가 거의 적시타라는 얘긴데 실제로 노시환은 주자가 있을 때 타율이 3할 8푼대로 리그 1위, 득점권 타율도 2위입니다. 주자가 없을 때는 거의 꼴찌지만 주자가 있으면 평소보다 2배 많은 안타를 생산할 만큼 집중력이 뛰어난 두 얼굴의 거포입니다. 지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왼쪽 발을 조금 드는 레그킥 타법으로 타격 폼을 수정하면서 장타력과 타율 모두 좋아졌습니다. 투수가 던지기 전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그런 동작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또 배트가 또 둘러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또 시작할 때 어깨에 얹이고 힘을 좀 빼고 있다가 또 맞을 때만 100%의 힘을 써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지금 추세라면 추산 타점 130개로 빙그레 시절 장종훈 이후 하나 선수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타점왕까지 가능한 상황. 수베로 감독의 신임 아래 주전 3루수와 4번 타자를 꿰찬 21살 3년 차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어떻게든 한 경기 한 경기 좀 최선을 다하는 좀 어린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YTN 사본부.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화가 충청도에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와, 맞습니다. 새로운 외세 충청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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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새 충청 대망론 때문에 좀 마음이 들뜨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야흐로 충청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종필 총재께서 못 이룬 충청 대망론이 서로의 기획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충청 지역은 후보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오늘 좀 뭐 이거는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정책은 없고 입만 있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독 저 예를 들면은 인기가 있는 대통령 후보 뭐 만났다, 내가 데려온다, 뭐 기차를 같이 탔네, 무슨 뭐 아파트에 사네, 옆 아파트에 사네, 그 얘기하면은 인기가 올라가고 언론은 또 그걸 써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매몰돼 있는 거예요. 다 고쳐졌나요? 막 그걸 딱 고쳤지. 근데 이미 보도가 나왔어. 끝까지 완주하실 아니 그거 묻지 마. 그 질문 없는 걸로 해. 예. 의도가 아주 나빠. 그 질문 앞으로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나경원 후보님, 제가 이번 선거도 치러보니까 선거 한 번 치르는데도 힘이 드는데 연속 3번 치르는 에너지 열정 대단합니다. 저도 그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언제 경선 관리하고 치열한 대선 치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재판받으러 다니면서 당대표 역할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급하신가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국민의당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안철수 당대표는 분명히 고정 지지층이 있는 분입니다. 통합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한 채는 야권 승리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오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경륜 내세움에 네거티브하는 정치 그만둬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김용태 최고는 이준석 후보하고 삼성 라이온스 같이 보러 가신 분 아닌가요? 오늘 네거티브 대응팀은 재미없으세요? 네거티브 하면요, 제가 PA의 달인입니다.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저 나경원 네거티브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확 한 칼에 치겠습니다.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앞 순서에서 나경원 대표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인이 네거티브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선 주자들을 위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부터 좀 네거티브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어떤가. 나이가 들면 잇몸이 걱정되시죠? 흔들릴까? 걱정. 붓고 피날까? 걱정.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우리 기업들 어쩐다.
잠깐! 판촉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르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무료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체력적으로든 뭐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제처럼 작년처럼 내일을 해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뭐든 시작해봐야지. 건강관리의 쉬운 시작, 삼성화재 NEP. 건강보험은 삼성화재. 오늘 서울은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남부지방에는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남 담양의 기온이 33.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대구가 31.4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도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요. 대구의 기온도 3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북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전 31도, 대구와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2분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